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첫 번째 주자는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놓고 은행이 공공재적인 성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 들었는데 그 말에 담겨 있는 속내를 좀 들여다보죠. 어떤 의미를 내포한 걸까요? 돈 벌자라는 코너에서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왜 화제가 되는지 이걸 좀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은행주가 사실 이제 우리 주식 시장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은행이 공공재다 그러면 이제 은행한테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계속해서 은행주와 관련돼서는 씨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대부분 은행들이 사실은 이제 민간 은행으로 치부가 돼 있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는 표현 자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정부 승인 사업이고 또 정부가 허가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허가를 해줘야 대출도 할 수 있고 예금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지금 은행이 성과급 대잔치를 한다 이런 많은 비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 자산이 한 600조 되고 매월 또 매년 이렇게 하면 한 3조 원 가까이 되는 순이익을 올리는 이 은행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앞으로 사회 기여도 좀 많이 해달라 이런 걸로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은행 과점 상태가 과연 깨질 수 있을지 여기에 또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처럼 소규모 은행이 계속 공급이 되면 이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과연 실현이 가능할지 어떨까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 은행들 한번 쭉 읊어볼까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네. 이런 식으로 해봐야 시중은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5대 은행 정도밖에 안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해서 거기에 카카오뱅크, 카뱅이라고 하죠.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그리고 또 K뱅크 이 정도 있고요. 네. 그럼 이제 8개밖에 안 되죠. 거기에 지방은행 해봐야 전북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이런 식으로 해서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은행이. 근데 이게 1999년에 동아은행, 이런 평화은행, 이런 은행들, 4대 은행들이 다 문을 닫았죠. IMF 외환위기 때. 네네. 이 이후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다시 나올 때까지 한 20여 년간 사실은 이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이번에 은행들이 3, 4조 원씩 단기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성과급 장치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공분 이런 것들을 정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독과점, 그러니까 과점이라는 게 이제 여러 업체들이 오랜 기간 독점에 가까운 이런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시장 점유율을 아예 그냥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독과점을. 네. 그런데 이제 이 5대 은행, 시중은행과 지역 은행까지 포함하면 한 13개 정도의 은행들이 지금 이 시장을 다 잡아먹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공급을 좀 더 늘려주면 그러면 좀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 전문 은행의 숫자를 좀 늘려주고 또 지역은행, 특히 이제 충청권하고 지금 강원도에 지역은행이 없어요. 그래서 충청은행, 강원은행, 이거 가칭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지역 기반의 은행을 그냥 추가로 허가를 해주면 그러면 아무래도 은행들이 조금 더 놀래서 좀 사회공헌에도 좀 더 힘을 쓰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좀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이러지 않을까? 이게 지금 정부의 생각입니다. 네, 충청은행, 강원은행 가칭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방은행은 현재 전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주로 영업을 하는 은행들을 그렇습니다. 뜻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지방은행들의 시중은행으로의 전환도 가능해질까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풀어만 주면 됩니다. 이게 규제가 많이 그동안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면 수도권이나 아니면 전국구로 늘려주는 방법, 특히 이제 지역은행이 전북은행이나 부산은행이 전국구 은행으로 너희도 영업을 편하게 해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수도권으로 왔을 때 수도권에 있는 많은 직장인들한테 신용대출이나 아니면 집단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더 좋은 조건을 좀 내세우지 않겠어요? 후발주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열어주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금융위에서 현재 4차, 5차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회의하고 있는 과정인데 금년 내에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독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령 혹은
개정안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사실 은행주가 좀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 네네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은행들이 추가가 되면 네. 은행주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은행주가 지금 저평가되고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SVB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상황도 있습니다. 그 SVB 사태를 통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파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 미국 상황이 한국에도 전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주가 조금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더해서 은행주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뭐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이러면 이제 앞으로 규제를 좀 더 하겠네 이렇게 하면 은행주가 조금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이런 불확실성이 오히려 저점의 기회다 그러니까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증권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도 막 정부가 누르고 해외에서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단기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예상치가 1분기에서도 잘 나왔다. 그러니까 그 예상치에 부합한다. 그런데 주가가 밀렸으니까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네, 은행주 반등할 수 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LCD TV 패널 가격이 한 달 사이에 3%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가격 하락이 심했던 디스플레이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배경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일단 뭐 지난해에도 보셨어 아시겠지만 그 LG 디스플레이의 그 적자 폭이 뭐 1조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1조 가까이 되는 이 적자 폭을 줄이려고 하면 사람들을 뭐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감산을 한다던가 그런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올해 1분기의 상승세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률을 놓고 보면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적자가 나는 회사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했더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TV 패널 가격 그러니까 최종 소비재 그러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그 납품하는 그 업체의 패널 가격이 한 달 사이에 3% 가까이 올랐다. 네. 이거는 결국 이제 납품가가 오르니까 그만큼 이제 주가도 여기에 선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여기 보니까 그 증권가에서는 7월, 8월이 되면 8%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 LG 패널 TV 패널의 가격대가 네네. 8% 가까이 오르면 뭐 당연히 납품 가격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디스플레이 지금부터 주가가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2021년 말부터 수요 감소로 LCD TV 패널 판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그렇습니다. 일제히 감산에 들어갔었지 네네네네.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가격이 좀 반등한 건데 그리고 그 쇼핑 시즌이 도래를 합니다. 네. 6월에는 중국 6.18 중국 쇼핑 축제 그리고 7월에는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것을 겨냥해서 TV 업체들이 패널 구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 디스플레이 관련주 투자하는 게 좋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2월 달에 저점을 확인했다. 이게 이제 55인치, 56인치 LCD TV 이야기거든요. LCD TV 패널 가격이 8월까지 월 평균 각각 8%, 5% 정도, 55인치는 8%, 56인치는 5% 정도 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이제 바닥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밌는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4조 1천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 이 어려울 때 오히려 4조 가까이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최근에 그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곳을 좀 다녀와 보니까 여기는 벌써 LCD나 뭐 아니면 그 TV 관련해서 패널들, 그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서는 신공정들을 계속해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가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나오려면 1, 2년 뭐 길게는 3년 전에 이미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업체들을 가보면 미리 선 투자를 해놓거나 아니면 주문을 해놓은 업체들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네. 바탕으로 놓고 본다면 앞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경쟁사 중에 하나인 그 중국의 BOE라는 회사가 있죠. BOE 수장이 작년에는 그 OLED 디스플레이 출하량을 한 8천만 대 정도로 이렇게 8천만 장 정도로 이렇게 내놨는데 올해는 OLED 디스플레이 출하 목표가 1억 2천만 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 50% 가까이 늘릴 거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 디스플레이 시장 예사롭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 LG 디스플레이만 사야 되냐? 아닙니다. 여기에 보고 있으면 디스플레이의 소부장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주성 엔지니어링 방금 이야기했고요.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덕산 네오룩스, PI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장비 업체로는 선익 시스템, APS 홀딩스 이런 업체들을 탑픽스로 꼽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네,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이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방금 짚어주신 종목들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쇼크가 2분기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반대로 반도체는 바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도체 바닥이라는 신호로 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바닥일까요? 과연 지난주에 정말? 일단 네. 그 마이크론 있잖아요. 그 미국의 마이크론이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네. 최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히려 나스닥은 올랐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우 지수도 올랐고요.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혹시 삼성전자의 어떤 이런 소식들이 있으면 이게 혹시 반등 신호가 아닐까 그랬는데 그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또 감산 발표했죠. 네. 이래서 뭐 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사상 최악의 지금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고를 놓고 보면 거의 지금 전 세계에서 반도체 회사들이 재고가 20주짜리 재고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주짜리 재고라고 하면 보통 이제 5, 6주 정도가 가장 최적인데 거의 4배 가까이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삼성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그 저희 관계사한테 20조를 지금 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꾸어왔다는 말은 결국 이제 그 차입을 했다는 건데 20조 이상 꾸어왔으면 그만큼 지금 삼성전자 상황이 안 좋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다 보면 야, 이거 진짜 반도체 정말 우리나라 지금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런 감산 소식을 듣고 주가가 오히려 우상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반도체의 제조사의 재고 일수가 지금 완제품 기준으로 20주가 이제 최악인데 이 최악이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기 시작하면 2분기까지 뭐 최악이 계속 간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이후로 반등 조짐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지금이 바닥이다. 아까 디스플레이하고 좀 비슷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런 지금이 바닥이라는 이슈가 증권가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한 3분기,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 곡선을 그렸던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시장이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지금부터 반도체주를 사서 모아도 괜찮을까요? 네. 돈 벌자 코너니까 네. 저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산과 관련돼 있어서 감산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재고를 줄인다는 거니까 재고가 줄이고 나면 사람들이 좀 놀래서 아니면 업체들이 놀래서 다시 사기 시작한다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좀 그 좋은 타이밍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챗 GPT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AI는 아시겠지만 그 양자 뭐 컴퓨터라든지 뭐 아니면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반도체가 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기초 체력이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 센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려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기초 체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뭐 다양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이런 IDM 업체들이 아무래도 다시 각광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IPO 기업 공개 시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2분기에 첫 수요 예측에 나서는 마이크로투 나노, 토마토 시스템 이 기업들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마이크로투 나노는 초소형 정밀 기계 MEMS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사가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영업이익이 너무 좋아요. 그 영업이익을 보면 그 지난해 매출이 414억 원인데 영업이익이 63억 원. 그러니까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MES라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낸드 그러니까 반도체에 들어가는 그 소품 부품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MEMS 기술력 그리고 연구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실적까지 받쳐주고 있으니까 이 회사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고요. 네. 토마토 시스템은 사실 원래는 코넥스 시장에 먼저 들어와 있었다가
이번에 이제 그 2년 후가 돼서 이제 코스닥으로 넘어올 것 같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그 대학, 공공 제조 그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고객을 확보한 ICT 전문 기업, 그래서 UI, UX 솔루션 개발 외에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기술 이런 것들을 특화한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역시 뭐 매출액, 영업이익 훌륭합니다. 매출액은 271억 원인데 좀 작죠. 근데 영업이익이 75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270억인데 75억 영업이익이니까 네. 이거 좀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 이런 괜찮네요.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IPO 기업 공개 시장에서 마이크론 투 나노, 토마토 시스템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매경 이코노미 박수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